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섭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러 영상의 댓글이나 메일로 이제 문의도 주셨던 부분이 인턴십을 어떻게 구했냐, 뭐 인턴십 괜찮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 전까지는 인턴 관련 Q&A 영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만들지 않는 것보다는 못 만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유는 이제 유튜브만 둘러봐도 엄청 훌륭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많이 올려주시기도 했고, 뭐 소위 말하는 빵이니 어디니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잡으시는 분들이 주시는 좋은 팁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기술적으로도 영어 실력 측면에서도 커리어의 측면에서도 정말 훌륭하고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다만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궁금한 포인트라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그런 정보들을 보고도 제법 많이 헤매면서 길을 찾느라 많이 고생을 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지금도 자신은 없지만 지극히 부분적이고 사소하고 작은 경험 공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태까지 인턴을 준비하면서 조금 느꼈던 점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돌아보는 목적까지 조금 담아보고자 해요.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정보 전달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 제가 올리는 대부분의 영상은 그냥 이렇게 낑낑대면서 살고 있다는 약간 감성이 빠진 절망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스스로도 이렇게 내가 뭔 짓을 하며 살았었구나, 이렇게 고생을 했었구나 라고 돌아보고자 하는 목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들은 주로 미국에 와서 처음 인턴십을 구하려고 알아볼 때, 그러니까 작년 한 8월부터죠. 그때부터 합격까지의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일한 지는 딱 한 달이 넘었어요. 다만 아직 이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진 너무 단편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서는 따로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덧붙여 정말 거듭 강조하고 싶은 거고, 영상 중간중간에서도 이제 위에 구석탱이 어딘가에 계속 넣을 텐데, 전 아직도 미국에서 제가 왜 인턴을 하고 있는지, 날 왜 뽑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므로 아주 가벼운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턴십 지원 결과를 좀 브리핑을 해볼게요. 550개 정도를 지원했고요. 어세스먼트나 기타 스크리닝을 통과한 게 12개예요. 환산하면 한 2%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2차 또는 최종에 가까운 단계까지 갔던 회사는 이제 3개. 그 중에서 1개는 최종 탈락, 1개는 중도 포기죠. withdraw 요청, 1개는 최종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해요. 남들은 무슨 람보가 총알 두르듯이 합격 막 대여섯 개씩 넘게 받아서 몸에 두르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1차 통과한 게 12개네요. 최종까지 간 거면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딱 한 군데에서 최종 오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하게 된 회사는 데이터 시큐리티 솔루션을 파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회사고, 애널리틱스 관련 롤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 시큐리티 포지션이기도 하고 상품을 주로 건드리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만 전반적으로 많이 배우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다니는 것과 백수로 공부를 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됐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인턴십 지원 절차는 크게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작년 말 8월부터 12월까지 초반에 어리숙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는 주로 레주메 빌드업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써온 레주메가 많은 부분에서 여기서 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피드백도 그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갈아엎었어요. 내용을 갈아엎은 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나 이제 문장을 좀 더 다듬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첫 학기 수업 중에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수업을 1학점 PF로 들어야 됐어요. 필수 요구 조건이었는데, 그 수업에서 레주메를 이제 미국에서 직장을 지원하거나 인턴십을 지원할 때 많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줬어요. 학교에서 이제 지원할 때 이것만 써라, 이 템플릿 안에서 웬만하면 모든 걸 채워 넣고 지원을 해라 라고 준 공식 템플릿도 있었고요. 사실 미국에서 정해진 레주메 템플릿이나 양식이라는 건 따로 없는 편인데, 학교 커리어 센터에서 이용하게 해주는 취업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정해진 양식만 딱 맞게 써야 됐어요. 물론 변화의 여지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게 처음에 이니셜 빌드업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일단 그 템플릿에 맞춰서 뭔가를 기입해보고 거기서 좀 더 수정하는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무료 첨삭 서비스도 있어서 상담도 받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지원 자체에 적응을 하던 시기예요.
아쉬운 점이라면 한국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때 큰 회사나 다양한 기회가 많은지 몰랐던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익히 들어본 회사들을 위주로 많이 썼고 지원을 할 때 시야 자체가 많이 넓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아요. 이 시점이 지나고 나서 이제 1월부터 3월, 올해 초 이제부터는 좀 레주메가 가다듬어지고 대충 감도 잡은 것 같아서 폭을 늘려서 지원하는 시점이에요. 겨울방학을 지나고 나니까 빠른 경우에는 오자마자 2-3개월 안에 인턴십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나오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똥줄이 타기 시작했죠. 겨울까지 제 기억 속에는 거의 100개에서 150개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는 완전히 폭을 늘려서 비슷한 역할과 이제 잡 디스크립션을 살펴보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적어도 2-3개에서 많을 때는 10개 이상을 지원을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해당 직종에 맞는 커버레터까지 모두 챙겨서 지원을 했어요. 커버레터의 특색을 담기 위해서 모든 회사에 맞춰서 커버레터를 수정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공수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업종이나 내가 가진 유관 프로젝트를 제조합해서 쓸 수 있게 이제 모듈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거기에 맞춰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앞부분은 직접 쓰는 식으로 좀 시간을 많이 아껴가면서 커버레터를 썼어요. 또 이때부터는 학교에서 정해준 공식 템플릿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제 external application 링크를 주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가 어필하고 싶은 구조의 템플릿을 써서 지원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레퍼럴, 그러니까 이제 임직원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들께 연락드려서 레퍼럴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려 보기도 하고 링크드인으로 콜드 컨택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다만 적극적으로 지원하진 못해도 조금씩 시도하던 시기예요. 이제 4월 이때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겪어온 인턴 관련된 기간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거의 막판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아예 인턴십에서 모두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어요. 방학 때 뭘 할지나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좀 아껴 살 수 있을지 대안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진행하는 인턴십들은 모집 시기가 미국보다 조금 늦어요. 방학이 일단 한국이 미국보다 좀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한국에서 짧게 일할 수 있는 인턴이나 심지어 단기 계약직까지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취사나 스펙업 같은 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인턴십들은 단순히 공고가 올라와 있다고 해서 지원하지는 않고 업데이트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고들만 골라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링크드인은 잡포스팅이 언제 올라왔는지나 몇 명의 지원자가 있는지도 표기를 해주는데 내가 좀 일찍 어필할 수 있겠다 싶은 곳들만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말고사 준비 기간과 많이 겹치게 된 데다가 방학 때 논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CPT 기회를 살려서 인턴하는 게 제가 이 학교에 진학한 이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심적으로 심각하게 몰리기 시작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 우연찮게 기회를 잡게 됐어요. 한 3월쯤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와 연계된 취업 플랫폼에서 버추얼 커리어 세션들을 많이 해줘요. 커리어 페어죠. 그때 리크루터들이 1대1 또는 컨퍼런스처럼 자기네 회사 홍보도 하고 특별한 지원 혜택도 주고 그래요. 근데 주로 OPT나 CPT를 받아주는 회사들은 1대1 미팅 슬롯이 정말 몇 분 만에 꽉 차버려요. 학교 특성상 대학원의 외국인이 거의 대부분인 것도 있고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이기 때문에 슬롯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취업 플랫폼을 확인을 하거든요. 어느 때인가 지금 지원하는 회사의 슬롯이 딱 하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예상하기에는 누가 취소를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뒤도 안 보고 다음날 예정된 그 슬롯을 예약을 했고 회사 정보를 최대한 빨리 찾아보고 직종 관련된 정보도 좀 익힌 다음에 들어갔더니 캐나다에 있던 리크루터랑 1대1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은 있지만 이건 아직 코스웍이 다음 학기에 예정돼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만 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정말 더 배우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내가 이 직종에 지원해도 괜찮겠냐? 라고 의견을 좀 달라. 이랬더니 충분히 괜찮은 기회이고 걱정 없이 지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심지어 자기 이름으로 레퍼럴을 넣어도 되냐는 질문에 뭐 쿨하게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 인사 메일도 다음날 보내고 링크드인 친구 추가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일할 팀 매니저랑 그 다음 주에 바로 인터뷰를 잡아줬어요. 구글링 해본 바로는 인터뷰가 대부분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1차 인터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봐야지 싶어서 준비를 좀 꼼꼼하게 했어요. 실제로 인터뷰 당시에 반응도 좋았고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주는 매니저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인터뷰 경험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2차 인터뷰를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도 들어서 약간 희망을 품기도 했어요. 그와 동시에 4월 말에는 기말고사 준비나 플랜 B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기였어요. 한국에 잠깐 들어가면서 단기 계약직이라도 하고 온라인으로 리서치 과목을 들어서 졸업 여건을 맞춰야 되나? 그럼 내가 이 학교와 이 지역에 온 의미가 많이 희석됐는데 정말 그래야 되면 부모님께서는 뭐 실망하지 않으실까?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을까,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들던 시기였어요. 단언하건대 제 인생에서 가장 불안했던 시기 탑3 정도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면접 보고 이틀 뒤에 잠을 못 자서 설치다가 쪽잠이라도 자려고 아침 10시쯤 누웠는데 잠들기 직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광고 전화 자주 오니까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발신지가 캐나다 퀘벡 쪽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전화 오는 것들은 주로 발신 지역이 표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몰라서 쎄한 느낌의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리크루터가 전화를 준 거였죠. 막 이것저것 스몰 토크를 하고 뭐 날씨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이러길래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좋다. 나 2차 인터뷰를 가려고 하는 건가? 근데 왜 전화로 알려주지? 원래는 그냥 메일 띡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듣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한테 잡 오퍼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혹시 아직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잠이 확 깨면서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뇌가 정지가 됐죠. 그래서 연락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관심이 있었다. 다른 인터뷰로 얘기를 하는 거냐? 뭐 2차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물었는데 그냥 오퍼레터 관련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관심 있다고 진행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명을 쭉 해줬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퍼레터 스택이 생성이 될 거고 거기에 너의 기본 정보들을 입력해서 보내줘야 된다. 뭐 리걸 네임,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화하려면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니까 그걸 받은 뒤에 우리가 너에게 오퍼레터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솔직히 비몽사몽간에 받아서 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일에 통화한 대로 오퍼 스택을 위한 정보 요청이 왔고 거기에 이제 리걸 네임이라든지 기본 정보들을 싹 다 회신한 다음에 그 다음날 3일 최종적인 오퍼레터를 받았습니다. 이제 받게 될 시급과 역할에 대한 세부 정보, 근무 조건, 이제 비밀 유지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오퍼 수락 전에는 남은 면접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 오퍼레터에 사인을 해서 보낸 뒤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정중하게 메일을 보내서 이제 withdraw, 포기 처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입사 예정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차례차례 링크드인 스테이터스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제 CPT, SSN 이런 행정 처리들을 진행했고 5월 말부터 지금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원 과정에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신분에 관련된 부분. 유학생분들은 많이 고민하실 텐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외국에서 오신 지원자분들의 열정과 경쟁률이 좀 남달랐어요. 특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다르게 모든 회사에서 지원 과정에서 이제 비자 스폰서십에 대한 질문들을 반드시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한 뒤에 스폰서십까지 무난하게 제공해주는 회사들은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이 많고 이 회사들의 채용 규모가 커도 지원자는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이 핏이 맞다면 우선적으로 빅테크들을 지원해요. 딱 유명하고 큰 회사들, 그러니까 스폰서십을 해주기 좋은 그런 곳들만 놓고 본다면 한국에서의 취업 열기를 느꼈을 때랑 유사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회사들은 더 심하기도 했어요. 유학생을 일할 수 있게 해주는 CPT라는 유형의 지원조차 받아주지 않는 인턴십들도 많았고 어떤 회사들은 지원 자격에 별도의 비자 스폰서십이 필요한 사람은 이 지원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써있기도 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유학생에 끝나지 않는 숙명이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너무 힘들다. 물론 더 어려운 고생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 과정도 정말 만만치 않게 힘든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다 떨어지고 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자신감도 떨어져 있었고 내가 너무 여태까지 운 좋게 인생을 살았던 대가를 이제야 좀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면서 뒤늦게 깨닫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일찍 인턴을 확정 지으시기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불안감도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다만 저런 분들은 더 열심히 하셨고 능력이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더 훌륭한 회사에서 오퍼를 받으셨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원래 그런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런 마음으로 그냥 좀 어느 정도는 대책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심적으로 위축돼 있었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노력한 만큼 잘 될 거다, 분명히 때가 됐다 라는 말들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조금 체감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산술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300개에서 500개 그 이상을 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같이 으쌰으쌰 했던 분들은 모두 인턴십이나 풀타임 오퍼를 받으셔서 그만큼 더 같이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주변에 계신 좋은 분들이 주시는 좀 선한 영향력이나 응원 덕분에 그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지 않고 잘 이겨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요. 사실 작년에 오자마자 지원 절차나 방법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소극적으로 지원했던 것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게 확실하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보고 더 많은 회사들에 지원할 수 있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첫 학기에는 편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마냥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실이 생각보다 낙관적이지 않았고 내가 노력을 더 했었다면 더 좋은 기회를 맘 편히 일찍 잡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겪었던 것들이 풀타임 구직에서는 이어지지 않으려고 벌써부터 좀 이를 위한 셋업을 해놓고 있어요. 좋은 레슨런드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매일매일에 대한 습관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라는 점도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손대보고 살펴보는 습관이 직장을 잡는데 아주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리 바쁠 때에도 아침이든 점심이든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잡서치랑 지원할 회사들의 링크를 추리는 거였어요. 바쁜 날은 지원을 못할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링크라도 추려서 스프레드시트에 업데이트하고 인턴 관련 연락들을 리젝이든 스크리닝이든 모두 매일 확인해서 기록을 하고 커리어 사이트 들어가서 좋은 인포 세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10분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살펴본 덕을 가장 많이 본 거는 지금 인턴 자리를 구한 일이지 않나 싶어요. 인포 세션 그 빈 슬롯을 이제 마침 그날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먼저 선점하지 못했으면은 어쩌면 여기서 일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향성을 조금씩 잡아나가기가 좀 수월했어요. 좀 더 시간이 남으면 레주메를 펴놓고 구글링 해가면서 뭐 이런 구조가 좀 더 나은지 단어를 좀 바꿔볼까라든지 버전을 리와이즈 해보기도 하는 작업들을 하루에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레주메가 좀 더 세분화되고 계속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지원할 직종의 카테고리를 서너 개로 구분해서 이에 맞는 레주메 템플릿을 계속 버전업을 시키고 이것들을 지원할 때 쓰면서 들어가는 공수를 많이 좀 줄일 수 있었어요. 물론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확실히 느낀 건 이 과정에서 이렇게 좀 더 시간을 들이면 괜찮아질 수 있겠다라는 방향과 방법론을 익혔다는 것에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손을 대야 되지? 막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하루에 아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손을 대본 게 충분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히 준비된 도전자에 대한 기회는 한국보다 훨씬 많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변의 사례들을 봤을 때 링크드인에 연결된 커넥션들이나 아니면 제 지인분들을 살펴본다면 잘 준비된 인상을 주는 사람들은 정말 이른 시기에 좋은 오퍼들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노력이 당연히 베이스로 들어가겠지만 핏이 정말 완벽하게 들어맞거나 관심 분야나 기술종이 딱 거기에 맞게 들어가고 회사가 원하는 와 이런 것도 해봤네, 우리 이런 거 하는데 라는 피드백을 받았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다 오퍼를 받았어요. 내가 그만큼 잘 준비해야겠다, 여러 방면에서 어필할 수 있는 가치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겠다 라는 생각을 인턴 지원 과정에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인턴이라고 부딪혀가면서 배우고 좋은 기회는 이러다 보면 찾아오겠지 라고 처음에 약간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올 봄까지 고생을 많이 한 것에 비해서 다른 분들은 정말 빠르게 좋은 결과를 받으셨거든요. 거기다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IT 기업들 레이오프, 그러니까 정리해고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지고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회사는 오퍼레터까지 발송을 한 인턴과 정규직 직원들도 싹 다 오퍼를 취소하는 사태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요. 제 주변 분 중에 두어 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도 인턴 오퍼를 수락하면서 나머지 오퍼나 인터뷰도 싹 다 그냥 캔슬을 해버린 상태셨기 때문에 엄청 타격이 크셨어요.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내년 풀타임 취업은 진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 느낀 걸 기반으로 뭘 내가 더 하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더 어필하면 괜찮을지들을 아주 약간이나마 감을 잡은 부분이 있어서 풀타임 취업 때는 좀 더 준비된 도전자까지는 아니어도 준비를 이것저것 해온 느낌을 인터뷰어한테 주고 싶어요. 그만큼 지원에 대한 폭이나 기회도 넓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꼈던 경험들 중 인상 깊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첫 번째로는 좋지 않은 인터뷰 또는 인터뷰어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지원 과정에서 이제 특이사항들을 스프레드시트에 좀 마크를 해놔서 그걸 토대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 이제 고스팅이라고 하는 정말 그냥 익십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분명히 리크루터가 스크리닝을 통과했다고 연락할 거라고 이제 메일이 오거나 타임슬롯을 잡아달라고 얘기하는 회사도 있었는데 그러고선 연락이 아예 두절돼 있다가 나중에 뜬금없이 리젝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몇 번이나 이제 혹시 연락이 안 왔는데 회신이 별도로 없는데 뒤에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나 계속 기다리고 있다 라고 리마인딩 메일을 계속 보냈는데도 그냥 나중에 다 읽고 씹는 식으로 아무 대답도 없다가 떡하니 리젝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참 많이 서운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로, 인터뷰에 참여하더라도 되게 성의가 없다는 느낌을 주는 회사들. 한 인터뷰어는 정해진 시간에 연락이 없어서 이제 메일을 보내니까 운전 중에 전화를 주더라고요. 전화를 폰 인터뷰를 15분을 했는데 15분 중에 10분은 자기네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돈을 얼마나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더니 5분 동안 저한테는 정말 기본적인 것만 묻더라고요.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운전하면서 전화를 하니까 계속 통신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끊기고, 저도 상대방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못 들으니까 계속 막 sorry again, pardon 이러면서 말도 안 이어지더라고요. 결국에 당연히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인터뷰어가 이렇게까지 참 성의 없게 면접을 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다 보니까 많이 황당했어요. 세 번째로는 일정 관련 이슈로 지원자를 속상하게 하는 인터뷰가 몇 번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좀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경우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제 폰 인터뷰 중인데 폰 인터뷰가 끝나기도 전에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 리젝 메일을 보는 거예요. 더 들어볼 생각도 없다는 듯이. 뭐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좀 얘네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면접을 정상적으로 다 잡아놓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 다 하고 옷도 갖춰 입고 이제 커넥션 체크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면접 5분 전에 아 미안 우리 다른 사람 구했어, 포지션이 찼어 이러면서 갑자기 캔슬을 해버리는 회사라든지 지원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것도 속상했어요. 이제 앞서 말했던 모든 경험들은 스스로 많이 마음을 내려놓고 좀 침착하게 면접에 임하는 데에도 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지원자로서의 제 자존감을 많이 깎아 먹었던 경험들이어서 웬만하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들이었어요. 저런 일이 있으면은 기분이 상하는 걸 넘어서 내가 그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사람인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놀랐던 점은 프로세스가 충분히 잡혀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규모가 큰 기업들도 많았어요.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회사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해당 업종에서 막 미국 내 1, 2위를 다투는 회사들도 있었고 수천 수만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큰 기업들도 있었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저 회사는 그냥 절차가 그만큼 안 잡혀 있는 회사구나, 그런 회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느꼈던 건 학교에서나 공무원 행정 처리 절차가 진짜 끔찍했어요. 너무 느렸어요. 인턴을 합격하고 이제 뭐 다 괜찮게 해결되겠구나, 시험도 끝났겠다, 좀 숨 돌리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스트레스 포인트로 좀 심하게 작용했어요. 첫 번째는 학교 성적. 회사에서는 학교 성적이 오피셜하게 입사 전까지 모두 나와야 되고 그걸 제공할 수 있어야 됐다고 명시했는데 정말 어려워하던 시험에서 이제 학부 때나 봤던 성적을 받아버렸어요. 나머지 두 과목에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과목의 성적이 너무 늦게 뜨는 거예요. 정말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나 죽어요 이래갖고 간신히 공식 성적표가 뜨기 전까지 모두 성적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때도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좋은 성적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꼭 학기당 한 과목은 진짜 속절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의 딜레마처럼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결국 그 과목 중에 한 과목은 이제 비공식 확인만 해주고 시스템에 업로드도 안 하고 어디로 놀러 가서 교수가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래서 그레듀에이트 딘한테 직접 메일 보내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해달라 이렇게 막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막 1시간도 안 돼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좀 더 액티브하게 챙기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되면 네가 알아서 챙기고 알아봐야 된다, 네 손해다 라는 게 베이스로 깔려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알아서 딱딱 해주면 좋을 텐데 이걸 이렇게 안 해주냐 라는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나 짜증이 들더라고요. 가뜩이나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두 번째는 이제 SSN을 받으려면 가야 되는 곳인데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됐었어요. 당시에 분명히 서류를 깔끔하게 다 챙겨서 들고 갔는데 처음에 서류가 부족하다고 반려를 당했어요. 이제 이유는 오퍼레터에서 이제 웹 시그니처라고 하는 투기 사인이 없다는 거였는데 우리 회사 부서가 HR은 캐나다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못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몰라? 네 알아서 해. 근데 꼭 있어야 돼.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엄청 심각하게 인턴 전에 SSN 서류가 통과되지 않으면 너 취업 허가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방법은 너 알아보고 그 전에 반드시 최대한 빨리 서류 제출해서 이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그때. 그래갖고 이제 주변에 SSN 받으신 인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예 수기 사인을 처음부터 받아서 챙겨 가셨거나 아니면 저랑 마찬가지로 PDF로 주길래 그걸 뽑아갔는데 뭐 그런 거 없던데 이렇게 하시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인턴을 시작하기 딱 2주 전.
그러니까 SSN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일하기 전 나오거나 그 전에 못 받거나를 이제 가릴 만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다시 그 서류를 그대로 들고 그냥 미친 척하고 무지성 재도전을 했었죠. 근데 두 번째는 진짜 만면에 막 화사한 미소를 띄우신 남자분이었는데 잘 챙겨왔다고 막 쌍따봉도 해주셨어요. 영수증도 너 필요할 수 있으니까 꼭 챙겨놔라 이렇게 먼저 말씀도 해주시고 자기가 뽑아서 챙겨주시더라고요.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달라서 그냥 랜덤 박스 돌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제 그 땡볕에 SSA 가서 마음 막 졸이면서 줄 섰던 경험을 진짜 다시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심으로. 결론적으로 둘 다 잘 해결됐지만 행정처리 관련된 경험 중에서 제일 친절하고 딱딱 필요한 거 맞춰서 해줬던 부서는 저한테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미국에 입국할 때 화사한 미소를 띄우시면서 막 웰컴 해주셨던 이미그레이션 직원하고 메일 보내면 지금도 5분 내로 무조건 답장 오는 벌서 오피스, 우리나라 치면 이제 학교 회계부서, 여기서 등록금 받거든요. 그 딱 2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언급되지 않은 것들 중에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것들을 좀 추려서 몇 개 답변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면접 과정에서 많이 물어봤던 질문들. 이건 사실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질문들은 보통 인터넷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제너럴한 질문들이랑 해당 직종이나 회사에서 물어볼 수 있는 관심사,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알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제너럴한 질문들은 이제 왜 이 회사를 지원을 했냐, 자기소개해봐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행동 양식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싶냐,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 그리고 그 이유는 뭐고 그거와 관련된 경험들을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들은 보통 제가 제출했던 레주메를 기반으로 이제 직장이나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나 수업 관련 질문들로 이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쓸 수 있는지나 어떤 툴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레주메에 이제 기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회사는 이런 걸 쓰는데 이런 경험이 있느냐, 뭐 이런 프로젝트에서 어떤 식의 구조를 적용했고 어떤 언어나 OS를 썼냐,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썼던 방법론이나 뭐 심한 경우에는 아키텍처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프로젝트나 리서치보다는 경력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기 때문에 경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봤어요. 지원하는 일 관련된 업무를 직접 해본 적이 있는지, 했다면 어떤 것들이 어려웠는지, 기술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로 모든 답변 세트를 준비하기보다는 워낙 지원하는 회사의 업종과 폭이 넓었기 때문에 이제 글래스도어 같은 곳의 인터뷰 리뷰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들어가는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많이 좋은 질문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었고, 지금 회사에서도 정확히 거기에 나온 질문들을 많이 물어봐 줬어요. 지원자에 대한 데이터셋이 많이 쌓일 수 있는 좀 큰 회사일수록 글래스도어 같은 곳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인턴십에 대한 많은 예상 질문 리스트를 찾을 수가 있었고, 재직자가 많으니까 이제 콜드메일 같은 걸로 네트워킹하면서 좋은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여지는 더 많겠다는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채용 사이트를 이용했는지나 포지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지, 저는 주로 2개를 썼는데 링크드인이랑 핸드쉐이크라는 플랫폼을 많이 이용했어요.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구인구직을 할 때 많이 쓰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정해진 조건으로 검색하기가 수월해서 많은 회사나 구직자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쟁자도 그만큼 엄청 많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합격률이 좋지는 않다고 느꼈어요. 그 때문에 레퍼럴이나 네트워킹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다만 앞으로 지원할 때에도 링크드인을 메인 플랫폼으로 사용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지원 공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살펴볼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핸드쉐이크. 학교랑 연계돼서 이제 쓸 수 있는 플랫폼인데, 학교 이메일이나 학교 커리어 센터에서 첨삭해준 정해진 규격의 레주메를 써야 이제 지원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학교의 취업 관련 행사나 이런 것들이 모두 이 플랫폼에서 열렸어요. 개인적으로는 핸드쉐이크에서 좋은 기회를 많이 얻었어요. 직접 리크루터가 참여해주기도 하고, 학교 근처에 괜찮은 회사들이 학교에서 인포 세션을 열어줄 때 모두 핸드쉐이크로 열어줬거든요. 뭐 테슬라라든지 AT&T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도 이제 운 좋게 빈 슬롯을 치고 들어가서 리크루터랑 1대1로 오래 얘기한 덕분에 레퍼럴도 받고, 딴 회사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 지원했을 때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었어요. 각 플랫폼별 장단점은 링크드인이 이제 채용별 포지션이나 업무 조건, 지역까지 필터를 많이 걸 수 있어서 편하게 골고루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제일 좋았어요. 또 링크드인에서 이제 퀵 어플라이 같은 기능을 받아주는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큰 공수를 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었어요. 단점은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수많은 경쟁자들과 이제 직접 부딪혀야 되고, 내가 그만큼 두드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단점처럼 느껴졌어요. 레퍼럴이나 리크루터랑 직접 얘기하면서 이걸 최대한 뚫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또 많이 열려있는 곳이다 보니까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과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핸드쉐이크의 경우에는 보다
클로즈드된 느낌이고 링크드인보다는 확실히 적은 회사가 등록되어 있어요. 다만 인터뷰 통과율은 지원한 개수 대비 훨씬 높았습니다. 다음에 면접 과정이나 분위기, 이걸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어요. 면접관들이 대체적으로 기분을 풀어주거나 막 스몰톡 같은 걸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되게 잘해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일상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아마 프라이버시가 민감하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너무 개인적인 것들은 잘 묻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하루 잘 보내고 있냐, 날씨 어떻냐 같은 것들은 이제 면접 시작 전에 항상 물어봐주고 웃으면서 시작하라고 배려해주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제 기회는 잘 안 들어왔어요. 이제 긴장해서 벌벌 떨면서 본 적도 있으니까. 면접 컨텐츠도 회사 바이 회사였어요. 한국보다 더 압박하거나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면접도 있었고 한국보다 더 친절하게 제너럴한 것만 묻고 이제 뭐 그렇구나 괜찮겠다 하고 넘어간 적도 있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턴십이어서 좀 더 배려해주고 뭐 그래 너네가 모를 수 있어 그렇구나 라는 스탠스를 취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다만 확실히 강하게 필요한 부분을 얘기할 때에는 온건한 어조로 오해의 여지 없이 단호하게 설명하는 면접관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기술 스택이나 내가 다뤄야 될 상품, 기술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말보다는 우린 확실히 그래 또는 이쪽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바가 없기에 너에게 당장 명확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 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두루뭉술한 느낌이 없고 딱 명확해서 좋았어요. 한 가지 별도로 느낀 점이 있는데 주변에서도 물어보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접의 분위기가 확실히 뭔가 잘 흘러가고 있다, 느낌이 되게 좋다 라는 그런 인상이 있을 때는 거의 100% 그 면접을 통과했어요. 반대로 내가 이거 면접 별로 못 봤다, 면접에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보였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도 통과한 적은 있었지만 느낌이 좋을 때는 거의 대부분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대답 퀄리티가 좋고 나쁘고와는 별개로 어떤 대답을 해도 그 사람의 호응이나 대화의 온도 차이에서 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토데스크사에서 면접을 봤을 때가 첫 번째 면접에서 이제 제가 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경험이나 오토데스크 상품을 다뤘던 경험을 좀 얘기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를 직접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도 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클라이언트 쪽이었죠. 그런 경험을 얘기했을 때 정말 좋아했었고 데이터 관련 경험이나 이제 FP&A 포지션이 Financial Planning and Analytics 쪽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모두 해봤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 둘을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일을 해본 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정말 괜찮다 라고 이제 눈이 뜨게 호의적으로 얘기해줘서 뭔가 느낌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30분이었는데 시간도 10분 정도 오버해서 시간이 좀 넘었는데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다, 괜찮냐 라고 물어보니까 나 뒤에 일정 없다, 편하게 얘기해달라 이래서 궁금한 것도 다 물어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이 뒤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길래 내가 여기에 이제 붙으면은 통과를 하면 이렇게 앞으로 하면 된다는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너 다음 라운드 내가 올려보내려고 한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이제 리크루팅 매니저한테 연락이 갈 거고 어떻게 준비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반면에 그 바로 다음에 있었던 이제 2차 면접 3대1 면접은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대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 특유의 딱딱하고 방어적인 분위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론 절대적인 지표라고 생각하진 않고 저도 가뜩이나 인터뷰를 적게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하긴 어렵지만 분위기가 호의적이었던 경우는 대부분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면접에서 상대방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저를 뽑았던 매니저나 지금 일하는 회사의 기준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채용을 담당했던 이제 면접관이자 현재 지금 제 어드바이저예요. 그분과 이제 오피스에 나갔을 때 시간이 좀 남아서 스몰톡을 할 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적합한 캔디데이트라고 생각을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애둘러서 설명하는데 뭔가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주려고 하지 않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들었을 때 느꼈던 점은 2가지 포인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적당한 백그라운드 지식이랑 이제 적극성, 이 2가지가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해당 면접에서 제가 데이터 시큐리티를 전문적으로 다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제 보다 좀 제너럴한 면에서 대답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전 직장에서 이제 보안 관련 부서와 같이 페어링 돼서 일한 적도 있었고 직장의 업종 특성상 이제 보안 관련 법령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다만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일한 게 아니라 간접 경험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때 이제 원하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업무에 대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험은 없습니다. 다만 A에도 경험이 있고 B에도 경험이 있고 C에도 경험이 좀 제너럴하게 있습니다. 이를 유기적으로 좀 연결하고 싶어서 그런 걸 배우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의 백그라운드는 가지고 있다 라고 상대방이 좀 인지하지 않았나 싶어요. 또 앞에서 언급했던 글래스도어에서 다뤘던 이제 인터뷰 예상 질문들을 좀 살펴보고 관련 정보들을 꼼꼼하게 본 뒤에 들어갔거든요. 그 정보들에 대해서 대답을 어느 정도 깔끔하게 했던 것들도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적극성인데,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와는 별개로 이런 거 저런 걸 시도해본 것들이나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어필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사실 알고 있는 걸 최대한 어필하는 것처럼 작용했던 것 같지만, 그보다는 그냥 내가 이 롤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경험은 적으니까 최대한 내가 아는 걸 많이 보여줘서 긍정적인 인상이라도 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커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했을 때 보안과 관련된 특수한, 좀 미국과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예시와 이런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좀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거를 깊이 있게 들어가진 못하지만 뭐 이 영향을 받는 유관 시스템과 간단한 이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당시에 해결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학습 플랫폼을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나니까 그 부분은 생각보다 흥미롭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급했던 이런 부분들에서 빠른 학습이나 좀 적응에 대한 의사표현을 잘 봐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의외였던 거는 학점은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학점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너 심지어 레주메에 학부 학점도 안 썼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 실제로 안 썼어요. 쓰면 바로 잘릴 것 같아갖고. 그런 스몰톡 과정에서 좀 느꼈던 게, 그냥 CPT 발급에 문제가 없고 들어와서 퍼포먼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아카데믹 백그라운드에 너무 큰 문제가 없다면 합격의 제일 핵심적인 요소는 아닐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전에 한국 커리어를 미국에서 인정해주는지,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해요. 경력직 면접을 본 것도 아니고 신입도 아니고 그냥 인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긴 좀 안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느꼈던 점은, 전 직장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내 자산으로 인정해 주냐는 질문이라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요. 전 직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에는 큰 관심이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나 어떤 것들이 자신의 환경과 다른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관심 가지고 질문해줬던 기억이 나요. 경험으로 인정해준다는 느낌은 되게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 뒤에 느꼈던 건데, 나중에 이제 백그라운드 체크 같은 걸 할 때 모든 증빙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어서 제출도 했고 뭐 증명은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려고 백그라운드 체크가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간략하게 이제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1년 동안 인턴십을 잡으려고 애썼던 기록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제 성과가 대단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운과 타이밍이 많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기회가 생겼을 때 뒤늦게나마 조금이라도 부진하려고 했던 게 몇 안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비록 사견을 담았긴 하지만 미국에서 인턴십을 구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의견이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라는 식으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